그래, 맞아. 나 다른 남자 사랑해. 이제 어쩔 거야?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미안함도 후회도 없었다. 그날 내 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다.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감정이 식어갔다. 사람들은 말한다. 결혼은 믿음의 이름으로 이어진 약속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세상은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녀는 1년 넘게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이어왔고 그 모든 것을 아무렇지 않게 고백했다. 내가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은 그녀에게는 단지 지루한 안정이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감정이 아닌 증거로 싸웠다. 그리고 끝내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드러냈다. 그녀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 남자는 상간자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법정이 아니라 시간이 했다. 2년 후 나를 버리고 떠난 그녀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더 이상 그 화려한 사무장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엔 후회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짜 해방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48살, 여의도에서 데이터 분석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처음엔 사무실 하나도 없는 작은 스타트업이었지만 10년 넘게 버티다 보니 이제는 직원 10명이 함께하는 회사가 됐다. 늘 현실과 맞서야 했지만 내 손으로 일군 인생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성격은 조용했고 감정 기복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나를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아내 수연을 처음 만난 건 내가 44이던 해였다. 그녀는 국제선 캐빈 매니저로 일했다. 언제나 단정했고 공항 조명 아래서조차 눈에 띄게 빛났다. 함께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고 나는 그 시선이 이상하게 자랑스러웠다. 처음엔 그 화려함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나를 끌어당기는 매력이기도 했다. 36에 결혼했고 지금으로부터 4년이 흘렀다. 아이 이야기는 늘 뒤로 미뤄졌다. 조금만 더 경력을 쌓고 나서. 그 말이 입버릇처럼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처음엔 이해했다. 항공업계에서 사무장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치열한지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기다렸다. 그녀의 꿈을 응원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수연의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장거리 비행 후에도 내 어깨에 기대어 보고 싶었어. 라며 웃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샤워실로 향했다.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냥 혼자 있을게. 그 말이 점점 늘어났다. 처음엔 정말 피로 때문이겠지 했다. 밤비행, 시차, 승객 상대 그 모든 게 그녀를 지치게 했을 테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늘어갔다. 출장이 길어지기 시작했다. 예전엔 3박 4일이면 끝나던 일정이 일주일, 열흘로 늘었다. 교육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대. 사무장들은 의무 참석이래.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어딘가 낯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할 수 없었다. 믿고 싶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일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으니까. 나는 오히려 그녀를 더 챙겼다. 몸 관리 잘해. 영양제 꼭 챙겨 먹고. 출장 전에는 필요한 걸 미리 준비해 두고 돌아오는 날엔 그녀가 좋아하던 국밥을 끓였다. 하지만 수연의 반응은 점점 식어갔다. 고마워. 입술만 움직일 뿐 눈빛엔 아무 온기도 없었다. 음식은 배불러서 나중에 먹을게. 라며 미뤄두었고 대화도 줄었다. 오늘 어땠어? 별일 없어. 피곤해. 그 한마디면 모든 대화가 끝났다. 그때는 몰랐다. 그 짧은 대답 뒤에서 내 결혼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그래도 참았다. 그녀가 힘들다면 내가 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혹시 내가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싶어 스스로를 탓했다. 조심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우리가 한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미 마음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나는 수연의 스케줄에 맞춰 내 일정을 조정했다. 비행 후 이틀은 쉬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시간만큼은 일부러 약속을 잡지 않았다. 같이 저녁을 먹거나 영화라도 보자고 했지만 그녀는 늘 피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난 혼자 있는 게 더 편해.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다. 결혼하고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다.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이 낮게 울렸다. 그녀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해야 했다. 며칠 뒤 수연이 말했다. 이번엔 교육이 길어.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양재교육센터에서 사무장 리더십 프로그램이 열린다고 했다. 나는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몸 조심하고 연락 자주 하자. 그 말에는 이미 감정이 없었다. 그날 밤 문득 궁금증이 밀려왔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정말 그 주에 교육이 있던가? 나는 아내의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교육 일정 공지를 찾아봤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주엔 사무장 리더십 과정이 없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여러 번 다시 확인해도 결과는 같았다.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다. 혹시 다른 이유로 일정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목덜미를 잡아당겼다. 그래도 바로 묻지 않았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대신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다. 그녀는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냈다. 카페, 호텔 로비, 식사 자리 전부 비슷한 구도였다. 예전엔 동료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나 교육 장면도 함께 보냈지만 요즘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 혼자 찍은 사진뿐이었다.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는 순간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곳곳에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비쳤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여러 장을 이어보니 언제나 같은 사람이었다. 손목에서 반짝이는 시계, 어깨선의 각도, 그리고 뒷모습의 윤곽 모두 동일했다. 몇 장은 아내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이 사람 누구야?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동료야. 같이 교육받는 사람. 그 말은 평소답지 않게 어색했다. 목소리가 떨렸고 입술 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날 이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정말 단순한 동료일까? 아니면 내가 괜히 예민한 걸까? 그런데 이상한 점은 계속 쌓여갔다. 그녀가 교육 중이라며 보낸 메시지의 시각이 유난히 맞지 않았다. 양재에 있다면 오전 9시면 이미 수업 중일 텐데 그 시간에도 카톡 답장이 바로 왔다. 심지어 밤 10시가 넘어서도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호텔의 조명은 낮이 아니라 분명히 밤의 빛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무언가 분명히 숨기고 있었다. 아내가 보낸 사진 속 계절 또한 달랐다. 서울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 그녀의 사진 속 사람들은 반소매 차림이었다. 창가로 비치는 햇살, 유리창 너머의 야자수 그림자, 반짝이는 열대의 공기까지. 모든 것이 한겨울의 서울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유럽이라면 지금쯤 영하일 텐데 그때부터 작은 의심들이 하나둘 쌓여 단단한 확신으로 변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확인해야 했다. 내 눈으로 직접 그녀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아야 했다. 더 이상 불안감 속에서 버틸 자신이 없었다. 며칠 뒤 수연이 말했다. 이번엔 싱가포르 교육이야.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몸 조심하고 잘 다녀와.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출국 당일 나는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배웅이 아니라 확인을 위해서였다. 멀리서 지켜보니 그녀는 실제로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마음이 잠시 흔들렸다. 역시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가 보낸 호텔 이름을 검색했다. 싱가포르의 5성급 호텔이라며 자랑하듯 언급했던 곳이었다. 나는 공식 홈페이지의 로비 사진과 그녀가 보낸 사진을 나란히 띄워놓았다.
조명, 벽의 질감, 카펫의 색감, 소파의 배치 하나하나가 달랐다. 결정적인 건 벽면에 새겨진 문양이었다. 그건 싱가포르 호텔에는 없는 전형적인 태국식 조각문이었다. 그제야 모든 게 이어졌다.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아 사진을 하나씩 확대했다. 유리창에 비친 간판, 택시의 색깔, 거리의 표지판, 그리고 호텔 로고. 모두 방콕이었다. 심장이 천천히 식어갔다. 그녀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단순한 실수일 리 없었다. 모든 게 계산된 은폐였다. 그때 확신했다. 숨기고 싶은 이유가 있는 거야. 그날 밤 나는 결국 결심했다. 새벽 첫 항공편을 예약하고 출장이라 둘러댄 뒤 바로 서울을 떠났다. 메모장에는 그녀가 보낸 호텔 주소가 적혀 있었다. 확인해야 했다.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방콕의 공기는 무겁고 끈적거렸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네온사인이 눈을 찔렀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이미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사진 속에서 보던 건물의 곡선, 간판의 글씨체, 유리벽에 반사된 조명 모두 정확히 일치했다. 로비 안 공기는 차가운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구석 자리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엘리베이터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이었다. 그녀 옆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짙은 회색 셔츠, 단정한 머리, 그리고 그녀보다 반걸음 앞서 걷는 자세. 둘은 마주보며 웃었다. 손끝이 스치고 시선이 자연스럽게 얽혔다. 그 모습은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을 멀리서 바라봤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도 함께 닫혀버렸다. 가슴이 찢어질 듯했지만 묘하게도 속이 시원했다. 모든 게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부정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었다. 나는 미친 게 아니었다. 호텔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눈을 감으면 그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남았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속 어딘가가 타들어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 나를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여러 장 남겼다. 두 사람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 들어간 층번호, 머물던 날짜와 명확했다. 호텔 직원에게 직접 묻는 일은 없었다. 대신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입출입 시각이 남도록 조용히 기록했다.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증거만 모으기로 했다. 머리는 차가웠고 마음은 점점 식어갔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였다. 분노로 덤벼들면 지는 거다.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호텔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함께 조식을 먹으며 웃는 얼굴. 그녀의 표정은 내가 기억하던 그 어떤 순간보다도 밝았다. 그 남자 옆에서의 수연은 자유로웠다. 어쩌면 진짜 그녀의 얼굴일지도 몰랐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났음을 알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감정을 정리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성급하게 따지면 그녀가 증거를 지워버릴 수도 있었다. 그래서 기다렸다. 그리고 다시 출장을 간다. 며 짐을 싸던 날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의 싸움이었다. 며칠 뒤 도착한 보고서는 잔인했다. 아내의 부정행위는 1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었다. 상대는 같은 항공사 소속의 기장이었고 해외 연수라는 명목으로 여러 나라에서 만남을 이어왔다. 더 놀라운 건 그 일정의 대부분이 실제 근무가 아닌 휴가였다는 점이었다. 회사 동료들 앞에서는 미혼이에요 라고 말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 그 문장 하나로 그녀는 자신을 새 인물로 만들어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때 나는 마지막 대화를 준비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출장을 간다며 캐리어를 끌고 나서던 그녀에게 물었다. 이번엔 어디로 가는 거야? 홍콩. 새로운 노선 개발 회의가 있어. 익숙한 거짓말이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만 거짓말해. 순간 수연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이냐는 듯 나를 바라봤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차분히 서류 가방을 열었다. 방콕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탐정 보고서, 카드 사용 내역, 출입국 사실 증명서 모든 증거를 꺼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하지만 다음 말은 내 예상 밖이었다. 그래, 맞아. 나 다른 남자 사랑해. 이제 어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미안함도 후회도 심지어 망설임조차 없었다. 오히려 오래 묶였던 쇠사슬을 끄는 사람처럼 평온해 보였다.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편해.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이혼하자. 그 말은 마치 점심 메뉴를 고르듯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다. 나는 그 순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아내가 맞나 싶었다. 정말 그게 내가 할 말이야? 뭘 더 바라는데? 무릎이라도 꿇을까? 이미 마음은 떠났어. 억지로 붙잡아봐야 의미 없잖아. 그녀의 말은 냉철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랑했다면 최소한 미안해하거나 후회하는 기색이라도 보였을 테니까. 하지만 수연은 오히려 시원하다는 듯 웃었다. 상대가 누구야? 김영준. 우리 회사 기장이야. 나보다 3살 많고 이미 이혼했어. 숨을 들이켠 내 입가가 굳었다. 그제야 그녀의 모든 거짓말이 완성됐다. 나는 결심했다. 이혼하겠다. 하지만 법의 이름으로 냉정하게. 좋아. 이혼하자. 대신 절차대로 할 거야. 위자료도 청구하고 그 남자에게 상간자 소송도 걸 거야. 그녀는 피식 웃었다. 원하는 대로 해. 어차피 돈은 내가 더 많잖아. 위자료 받아서 잘 살아. 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새 인생 시작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굳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 그 생각 끝까지 밀어붙여. 대신 후회는 하지 마.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날 밤 나는 다짐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였다. 이혼 소송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법무법인을 찾아가 상담했고 호텔 영수증과 카드 내역, 탐정 보고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정리했다. 재산 분할 관련 서류도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감정으로 덤비면 모든 걸 잃는다. 이제부터는 절차와 증거의 싸움이었다. 특히 상간자 소송에 집중했다. 그 남자, 김영준.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했다. 그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 말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몇 달 후 법정에서 다시 마주했다. 수연은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덧붙였다. 구질구질하게 왜 이렇게까지 해? 위자료 받아서 잘 살아. 난 내 인생을 살겠어. 법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반듯했지만 눈빛에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법은 냉정했다. 호텔 결제 내역, 카드 사용 기록, 탐정 보고서. 모든 증거가 그녀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내 손끝이 떨렸다. 이혼 청구 인용, 위자료 3천만 원. 상간자 김영준에게도 동일 금액의 위자료 지급. 법정은 조용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판결문을 받아들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났다. 밖으로 나오는 길, 수연이 내게 말했다. 이제 만족해. 돈도 받았으니까 그만 좀 해. 우린 원래 안 맞았잖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얼굴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판결문을 접어 품에 넣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판결문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4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장 몇 장으로 끝났다. 이상하게도 슬픔보다 후련함이 먼저 찾아왔다. 마침내 이긴 싸움이 끝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이제는 누구의 거짓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어떤 불안도 변명도 필요 없었다. 그저 자유로웠다. 혼자가 된 첫날 집은 낯설 만큼 넓게 느껴졌다. 곳곳에 남아있는 아내의 흔적, 옷장 한쪽의 블라우스, 욕실 선반의 향수, 식탁, 위 머그컵. 하지만 치우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정리하며 숨을 고르고 다시 나를 세웠다.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새 사업 아이디어, 끝내 보지 못한 영화, 배우고 싶었던 와인 클래스, 모두 이제 내 몫이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오랜만에 미소가 지어졌다. 이혼이 확정된 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바꾸는 일이었다. 수연이 좋아하던 화려한 인테리어는 모두 철거했다. 벽지는 차분한 그레이로, 가구는 따뜻한 우드톤으로 바꿨다. 결혼식 액자도, 함께 찍은 사진도 전부 내려놓았다. 남은 자리에 작은 관엽식물 하나를 두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의식 같았다. 일에도 다시 집중했다. 한동안 관계의 균열로 흐트러졌던 일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다. 보고서 한 장, 계약 하나에도 마음을 다할 수 있었다. 회사 매출은 꾸준히 오르고 신사업 프로젝트도 순조로웠다. 몸을 움직이고 싶었다. 헬스장에 등록해 출근 전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렸고 주말이면 남산을 올랐다. 몸이 가벼워지자 마음도 단단해졌다. 아침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이제 정말 다시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살아났다. 결혼 후 멀어졌던 친구들이 하나둘 곁으로 돌아왔다. 퇴근 후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웃는 날이 많아졌다. 야, 이제 진짜 내 인생 좀 살아라.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다. 그제야 알았다. 나는 누군가의 남편으로만 존재했던 세월 동안 내 자신을 잃고 있었다는 걸. 1년이 지나자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졌다. 처음엔 낯설고 쓸쓸했지만 그 자리에 자유가 찾아왔다. 아내와 함께 살던 시절엔 늘 눈치를 봐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회사도 2배로 성장했다. 직원들은 말했다. 사장님, 요즘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에너지가 다르세요. 운동으로 몸이 달라지고 옷차림도 바뀌었다. 거울 앞에 선 나는 생각했다. 이제야 내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그렇게 2년이 흘렀다.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왔다. 사장님, 누가 찾아왔습니다. 예약된 미팅은 아닌데요. 누구일까 싶어 로비로 나갔다. 그리고 그곳에 수연이 서 있었다. 2해 만의 재회였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예전의 그녀는 없었다. 빛나던 머리결은 푸석했고 맑던 피부는 칙칙하게 말라 있었다. 명품백 대신 낡은 토트백. 단정했던 자태는 흔적조차 없었다. 당당하던 표정 대신 낮은 그늘이 드리워진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수연아, 웬일이야. 그녀 이제는 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이 차오르더니 결국 흐느꼈다. 정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손끝을 비비며 떨던 그 목소리는 2년 전 법정에서 냉정하게 내던지던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보고 있어. 회사 안쪽의 작은 회의실로 그녀를 안내했다. 마주 앉자.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한참을 울더니 겨우 입을 열었다. 영준이가 날 버렸어. 그녀의 한마디에 시간이 멎었다. 그토록 자신 있게 새 인생을 살겠다고 말하던 여자가 이제는 버림받은 얼굴로 내 앞에 앉아 있었다. 무슨 말이야? 내가 묻자 그녀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그 사람, 김영준, 나보다 10살 어린 승무원이랑 바람났어. 나한테는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사표 내고 그 여자랑 외국으로 나갔대.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회사에서도 잘렸어. 윤리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이름까지 공개됐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알아? 엘리베이터에서도 카페에서도 다 수군거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2년 전 법정에서 위자료 받아서 잘 살아라던 그 여자가 이제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그녀는 손끝을 맞잡고 말했다. 정민아, 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말은 한참 늦게 귀에 들어왔다. 예전엔 사랑이 있었던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제 아무런 감정이 남지 않았다. 그때 그 선택, 내가 한 거잖아. 내 말에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탁자 위로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다. 처음엔 김영준도 잘해줬어.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이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땐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그 사람이 날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영준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내가 일을 그만두니까 더 심해졌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불륜 소문이 회사에 퍼졌거든. 기혼자랑 바람피운 사무장이라면서 사람들이 다 알았어. 윤리위원회 징계받고 결국 퇴사했어. 다신 하늘을 못 뜬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켠이 싸늘해졌다. 부정행위의 대가는 언제나 현실적이고 잔인했다. 그 뒤로는 영준이한테 매달렸어. 돈도 마음도 다 의지했어. 근데 그 사람은 점점 날 피했어. 집착하지 말라. 질린다. 심지어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다른 여자가 생겼어. 이번엔 25살짜리 신입 승무원이었어.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따졌더니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알아? 그녀의 눈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너도 남의 남편 뺏었잖아. 추잡하게 굴지 마. 그렇게 말하더라.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분노도 연민도 아닌 냉소였다. 그녀가 나에게 저질렀던 일을 이제는 그대로 당하고 있었다.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가 그녀의 삶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래서 끝난 거야? 내가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떨군 채 힘없이 대답했다. 응, 3달 전에 완전히 끝났어. 그 사람이 그 어린 여자랑 동거를 시작했어. 나한텐 이제 그만하자고 했지. 우린 애초에 일시적인 관계였다고. 그녀의 말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희미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세상이 이토록 공평할 줄은 몰랐다. 공평해서 그래서 잔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일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나한텐 아무도 없어. 그녀는 흐느꼈다. 엄마, 아빠도 나를 안 받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면서. 전화도 차단했어. 모든 걸 잃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사무장 시절 벌었던 돈도 다 썼어. 그 사람하고 여행 다니고 명품 사들이고 이젠 편의점 알바로 겨우 살아. 수연은 무릎을 꿇었다. 손끝이 떨리고 목소리는 갈라졌다. 정민아,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바닥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수연아, 넌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넌 내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위치를 사랑한 거야.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아니야. 난 지금도 널 사랑해. 거짓말하지 마. 나는 단호하게 잘랐다. 정말 사랑했으면 1년 넘게 다른 남자랑 바람피웠겠어? 법정에서 나한테 구질구질하다고 말했겠어?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울음소리만 회의실에 맴돌았다. 그땐 내가 정신이 없었어. 김영준한테 홀렸던 거야.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이었어.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홀렸다고? 그 사람한테 1년 넘게 빠져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후회해?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땐 내가 미쳤던 거야. 너 같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수연아. 넌 몰랐던 게 아니야. 그땐 분명히 선택했어. 안정보다 자극을, 진심보다 스릴을 택한 거야. 그리고 지금은 그 선택이 무너졌으니까 다시 돌아오려는 거잖아. 아니야. 정말 아니야. 나는 진심이었어. 그녀는 절박하게 외쳤지만 내 마음은 미동도 없었다. 아니, 내가 나한테 다시 온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야. 김영준이 널 버리지 않았으면, 친정이 널 받아줬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넌 절대 나를 찾아오지 않았을 거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만 멈추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기회는 이미 줬어.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넌 그걸 스스로 버렸어. 인생엔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있어. 이것도 그중 하나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가. 그리고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 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너도 내 몫의 벌을 받으며 살아. 수연은 마지막까지 매달렸다. 정민아, 제발. 나 정말 바뀌었어.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안녕, 수연아.
이제 진짜 끝이야.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아니었다. 오직 해방감만이 남았다. 그 말에 수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희미한 빛이 꺼져가는 듯했다. 정민아, 그래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진짜였잖아. 처음엔 정말 사랑했었잖아.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래, 처음엔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넌 그 사랑을 스스로 버렸어. 나를 모욕했고 다른 남자를 선택했지.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니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럼 용서는 해줄 수 있어?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용서야, 할 수 있지. 이젠 화도 안 나. 하지만 돌아갈 순 없어. 우린 이미 끝났어. 왜? 왜 안 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냐하면 난 이제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으니까. 널 보면 동정은 들어도 사랑은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널 믿을 수 없어.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정말 기회를 줄 수 없어? 수연아, 기회는 이미 줬어.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내가 스스로 부숴버린 거야. 인생엔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있어. 이건 그중 하나야. 나는 조용히 일어섰다. 이제 가.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어. 너도 내 방식대로 살아. 정민아, 제발. 그녀의 손이 떨리며 내 소매를 붙잡았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손을 빼냈다. 안녕, 수연아. 건강하게 살아.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은 너무 작고 초라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완전한 해방을 느꼈다. 심장이 묘하게 가벼워졌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구나. 며칠 후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은 내 예상보다 더 비참했다. 수연이 김영준을 다시 찾아가 매달렸는데 그의 새 여자친구 앞에서 울며 사정을 했다고 했다. 그러자 김영준이 미친 여자야 라며 경비원을 불러 쫓아냈다는 거였다. 그리고 얼마 뒤 김영준은 내가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피상간자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한다. 나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여의도의 밤은 고요했고 한강 건너 불빛들이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제야 진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연이 남긴 건 아무것도 없었다. 사랑도, 명예도, 신뢰도. 하지만 나에겐 남은 게 있었다. 고요한 평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 나는 핸드폰을 꺼내 한강 사진을 한 장 찍었다. 손끝이 잠시 떨렸지만 곧 멈췄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자유다. 김영준은 결국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물어야 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할 때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항공사 내에서도 불륜 사실이 공식적으로 알려지면서 그는 더 이상 비행 스케줄에 배정되지 않았다. 승진 명단에서 제외되고 윤리위원회 회의록에 이름이 남았다. 그가 새로 만났던 신입 승무원과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다. 회사 측에서 업무상 부적절한 관계라는 이유로 둘 다 인사 조치를 받았다고 들었다. 그 모든 소식이 전해질 때 나는 단 한마디의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이건 복수라기보다 결국 세상이 돌아오는 방식이었다. 사람은 자기 선택의 무게만큼 감당해야 한다는 걸 나는 다시 확인했을 뿐이다. 그와 달리 내 삶은 차분하게 흘러갔다. 사업은 계속 성장했고 새로운 분야의 투자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헬스장에 다녀온 뒤 한강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밤에는 조용히 책을 읽고 가끔은 와인을 한 잔 따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소란스러운 감정 대신 잔잔한 평화가 내 안에 자리했다. 가끔 지인들이 물었다. 정민 씨, 재혼 생각은 없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은 혼자가 편해요. 지금이 좋아요. 그건 거짓이 아니었다. 외로움보다는 자유가, 공허함보다는 평온이 더 컸다. 그날 밤 창밖으로 한강 불빛을 바라봤다. 불빛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물결 위를 스쳤다. 그걸 보고 있자니
지난 몇 년의 일들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스쳐갔다. 고통스러운 날들도, 분노와 절망으로 버텼던 시간들도 이제는 멀었다. 모든 일엔 이유가 있었다. 사람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간다. 수연은 화려한 사랑을 꿈꾸다 모든 걸 잃었다. 김영주는 남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내며 더 단단해졌다. 이제는 과거가 나를 묶지 않는다.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누군가의 그림자 속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다. 창가에 놓인 잔잔한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됐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제 진짜 끝이다. 그리고 진짜 시작이야.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있고 진행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